조선부터 가보겠습니다. 조선은 1392년에 건국이 돼서 1910년 일제강점기에 들어설 때까지 기간으로 보면은 약 500년의 긴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 분기점이 되는 시점이 있어요. 크게 임진왜란 그리고 40년 후에 있었던 병자호란, 이 두 개의 전쟁을 기점으로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로 보통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조선 전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조선 전기만 해도 진짜 이 왕들은 꼭 알아야 된다 라는 왕만 5명이에요. 첫 번째 왕은 우리 조선을 건국한 왕 태조 이성계죠. 이성계와 조선을 설계한 신하 정도전. 그래서 이성계는 지금의 서울 한성에 도읍을 세웠고, 이성계가 재위 기간이 한 7년 정도인데 말이 되면은 다음 왕으로 본인의 막내 아들을 세우고 싶어 해요. 근데 여기에 반대한 이 5번째 아들 이방원이 왕자의 난 반란을 일으키죠. 그래서 8번째 아들을 찬성했던 이 정도전을 제거합니다. 그러면서 이 3번째 왕 태종 이방원으로 등극을 하죠. 이방원이 중요하게 여겼던 거는 왕권 강화예요. 그래서 왕권을 강화시킬 수 있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 육조 직계제입니다. 말이 어렵기는 한데 육조의 각 부서의 관리들이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이 사람들한테 보고하지 않고 바로 왕한테 보고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비유를 들자면 학급에서 반장이 의견을 취합해서 담임 선생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청소당번이 바로 선생님한테 보고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아들이죠. 세종이 4대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세종은 이미 아빠가 왕권을 강화시켜 놨어요. 본인이 막 나서서 왕권을 강화하진 않아도 돼. 그래서 선택한 게 의정부 서사제라는 제도죠. 이거는 순서대로 올라가는 시스템입니다. 육조의 관리가 의정부,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한테 보고하고 그 의정부가 국왕한테 중요한 사건들 추려서 보고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리고 우리 세종하면 너무나 자주 들어서 알고 있는 집현전, 주요 업무도 토론하고 공부도 하고 이런 집합체를 만들었죠. 그리고 정벌 활동도 했어요. 부산 옆에 있는 대마도에서 자꾸 외구들이 쳐들어오니까 거기도 가서 정벌을 했고, 그리고 위쪽에서 쳐들어오지 못하게 사군 육진을 개척을 합니다. 여기 있는 사군, 그다음에 위에는 육진 해서 지금의 한반도의 영토가 이때 세종 때 완성이 되죠. 그리고 일본이 자꾸 우리하고 무역을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부산포, 연포, 진포 3개의 항구를 개항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들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조, 영화 관성에서 내가 왕이 될 상인가를 했던 세조를 말씀을 드려보자면 본인의 조카 단종을 몰아내고 본인이 왕이 돼요. 그 과정에서 단종의 가장 큰 오른팔이었던 김종서 장군, 아까 그 사군육진을 개척했던 김종서를 제거하고 본인이 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왕권을 다시 강화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방원이 했던 육조 직계제를 다시 채택합니다. 그리고 이 단종을 몰아내고 왕이 됐다 보니까 자꾸 그 단종 복위 운동이 일어나요. 근데 그게 집현전 출신 학자들 위주로 그 복위 운동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본인한테는 굉장히 좀 눈에 거슬리는 집현전을 폐지합니다. 그 다음에 원래 세조 이전까지는 퇴직한 관리들한테도 월급을 줬어요. 그런데 세조 때부터는 직전법이라는 걸 시행을 해서 현직 관리한테만 월급을 주게 됩니다. 이것도 종종 선택지로 나오는 키워드예요. 그리고 세조 다음, 예종 다음 9번째 왕으로 등극하는 성종. 성종은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꼽아라 하면은 경국대전이죠. 경국대전은 조선의 법이에요. 그래서 후대 사람들도, 성종 이후의 사람들도 이 경국대전이 완성됨으로써 비로소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제대로 기틀을 갖췄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성종한테 이 이룰 성을 부여를 했죠. 그래서 성종 경국대전, 이거는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종도 굉장히 학문을 좋아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세종의 집현전을 계승해서 홍문관이라는 기관을 만들어서 여기서 또 신하들하고 토론하고 이러죠. 그리고 성종 때부터 본격적으로 사림이라는 세력이 등장해요. 그래서 사림의 선도주자로 김종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종직을 필두로 사림이 정치에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기존 집권 세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세력을 우리가 훈구파라고 불렀어요. 이 훈구파 입장에서는 어쨌든 새로운 집단인 사림이 견제 세력으로 눈에 비칠 테니까 이 훈구파가 사림을 공격하는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크게 4번 있었어요. 그래서 사림이 입은 큰 4번의 화, 4대 사화가 한능검 시험 문제 한 문제 정도는 꼭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순서대로 앞글자만 따서 무갑기을 이렇게 외웠거든요. 먼저 무호사화부터 보면 연산구 때 발생을 합니다. 이 훈구파 중에 한 명이 연산군한테 이거를 일러요. 옛날에 성종 때 김종직이라는 사람이 조의제문을 썼는데 그 조의제문의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너무 불순하더라. 세조가 마치 왕위를 찬탈했다 이런 식으로 써놨다. 좀 문제 삼아서 이때 당시에 김종직 그리고 김종직의 신하들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숙청합니다. 무호사화. 그 다음은 갑자사화인데, 갑자사화는 사실 딱히 연산군이 살인만 타겟을 삼아서 죽인 건 아니에요. 본인의 어머니 패비 윤씨가 사약을 맞고 죽었었습니다. 이거를 뒤늦게 알게 돼요. 왕이 되고 나서 뭐야, 우리 엄마가 사약을
살인을 받고 죽었어? 이거를 알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복수를 시작하죠. 그래서 굉장히 여기에 연루됐던 사람들을 많이 죽이는데 하필 살인이 거기에 많이 끼어 있었어요. 그래서 갑자사화는 그 살인만 죽은 건 아니기 때문에 시험에는 별로 그렇게 출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있었던 사화가 우리 무갑기을에서 기묘사화죠. 중종이 연산군을 폐위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중종 반정을 통해서 왕이 됐기 때문에 이때 공신들이 많았어요. 연산군을 몰아내고 중종이 왕이 되는데 협력한 사람들, 공신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때 신하들 중에 한 명이 조광조라는 신하예요. 이 조광조가 여러 가지 혁신 정치를 하려고 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 위훈삭제입니다. 중종 반정 때 공을 세웠다고 공신이 된 신하들이 있기는 한데 그 알고 보면은 별로 그렇게 가담도 안 했는데 숟가락 올린 사람이 너무 많다. 걔네들은 삭제해라.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과거 제도 대신에 지금 제하에 묻혀있는 훌륭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추천을 통해서 정치를 할 수 있게 하자라는 현량과도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게 너무 급진적이다 해서 공격을 받고 결국은 사약을 받죠. 이때 또 조광조랑 연루됐던 사람들이 많이 화를 입어서 이러한 사건을 우리가 기묘사화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사화 중에 마지막 사건, 이게 을사사화입니다. 중종 다다음 왕이에요. 명종이 왕이 됐는데 이때는 명종의 어머니가 수렴청정을 했어요. 대신 정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외척 세력들이 정치에 많이 가담을 했는데 그 외척 간 자기들끼리 또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윤씨들이 많이 나와요. 대윤, 소윤, 윤임, 윤원영 이런 이름들이 나온다? 그러면 아, 이거 사화 중에서도 마지막 사화 명종 때구나 라고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볼게요. 각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래요. 여기 보니까 일단 세종이 나왔죠. 그리고 훈민정음 창제를 반대했대요. 그러니까 아, 이거 집현전이구나 추론할 수 있겠죠. 자, 집현전에 대한 설명이니까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꾸 여기서 단종 복위 운동이 일어나니까 세조가 아예 없애버렸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난 걸 연표해서 고르래요. 여기 보면은 키워드가 뭐가 보이죠? 혹시 이게 보이나요? 윤원영, 윤임 같은 외척끼리 다툼이 일어났다. 이거는 사화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 을사사화고 명종 때 일어난 사화죠. 그래서 무갑기을이니까 기묘사화 다음 사건. 그래서 라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명종 다음의 왕이 선조죠. 자, 그리고 조선의 전세, 그러니까 토지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조선은 건국하기 직전에 과전법이라는 거를 시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한테 인기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과전법은 핵심은 이거예요. 수확한 양의 10분의 1만 세금으로 내라. 이거를 조선 건국 직전에 과전법을 시행하면서 백성들 입장에서는 세금이 굉장히 획기적으로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성계가 왕이 될 때 인기가 많을 수 있었죠. 그리고 이제 우리 세종은 생각할 때 이것도 좀 불공평하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갖고 있는 땅의 비옥도가 다르고 해마다 지역마다 그 지역이 풍흉의 정도가 다른데 어떤 지역은 태풍이 있고 어떤 지역은 홍수 피해가 있었는데 이걸 똑같이 다 10분의 1로 하는 거는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해서 비옥도에 따라서 6개 등분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 해의 풍흉에 따라서 9개 등분으로 나눠서 각각 차등을 둬서 세금을 내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비옥도에 따른 게 전분 6등법 그리고 풍흉에 따른 게 연분 9등법이라고 어렵게 표현을 하죠. 날씨에 따라서 풍흉에 따라서 9개로 나눴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면 아, 이런 거를 생각해낼 사람은 세종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이걸 매해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잖아. 너무 복잡한 거야. 그래서 아예 인조 때는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일괄 한 사람당 다 사두로 고정한다 이렇게 제도를 바꿉니다. 그래서 이거를 영원히 정하는 법이다 라고 해서 인조 때는 영정법이 시행이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만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고려를 생각하면 고려는 불교의 나라죠. 그래서 사원의 나라였습니다. 전국에 사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조선은 유교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전국에 서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서원에서는 크게 두 가지 기능을 했어요. 하나는 그 지역의 학생들을 공부를 시켰고 또 하나는 사당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 제사를 담당한 기관이 또 서원이었죠. 이 최초의 서원을 가끔 물어요. 중종 때 있었던 백운동 서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서원 하나하나가 다 붕당의 근거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나중에 고종의 아버지죠. 흥선대원군 때 전국에 47개만 남기고 없애버립니다. 이렇게 조선에 서원이 많았다. 그리고 문화사로 가면 조선도 정말 많지만 그 시험에 헷갈릴 수 있는 것들만 조금 가져와 봤어요.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이 삼강행실도랑 국조오례를 많이 묻는데 이게 누구 왕인지 맨날 헷갈려요. 이렇게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세종이 먼저잖아. 그래서 세 가지에 대해서만 먼저 발표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후대 왕인 성종 때 여기에 두 가지를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국조오례가 됐죠. 이렇게 왕하고 윤리서 연결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음악도 좀 헷갈려요. 이거는 이렇게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세종 아니면 성종인데 성종 때 성현의 악화개범이야. 그리고 나머지는 음악 나오면 세종입니다. 예를
예를 들어 박연이 절대음감 한 번 들으면 다 기억한다는 걸로 유명한 사람인데, 이 박연의 아학정리 그리고 그 조선의 악보인 정간보, 이건 다 세종 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사실 많아요. 이렇게나 많습니다. 많은데 이거는 내가 지금 한능검 목표가 100점이야. 굉장히 고득점을 원해 라고 하면 외워야 돼요. 여기서도 나옵니다. 그런데 나는 그냥 커트라인만 통과하면 돼 라고 하면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이 왕의 제위기간에 있었던 걸로 옳은 겁니다. 여기 보면은 성현이 나오죠. 아까 성현 하면은 성종, 악학개범, 그러니까 성종을 찾으면 정답은 경국대전이 되겠죠. 자, 조선 후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빨리 해도 조선은 워낙 많아요. 자, 조선 후기는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그냥 제가 임의로 잡았습니다. 임진왜란 기점으로 그 뒤에 정조까지 각자의 왕들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또 시험에 얼마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설명을 또 드려보겠습니다. 자, 선조 때 있었던 가장 큰 사건, 임진왜란이죠. 임진왜란은 사실 다들 어느 정도는 아실 것 같아요. 처음에 일본이 부산에 상륙해서 쭉쭉쭉쭉 밀고 올라가죠. 그래서 여기 한성을 점령을 하고, 이때 왕은 여기 의주까지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요 명나라에서 조선을 도우러 파병을 보내죠. 그래서 요 평양에서 조명연합군과 전쟁이 있었고, 중요한 전투로는 우리 한 번쯤 들어봤던 행주대첩, 그 다음에 바다에서 있었던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대첩, 명량대첩, 이런 주요한 전쟁 이름들은 한 번씩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뭐 다 알 순 없으니까 주요한 전투 이렇게 한 5가지 정도만이라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되면 원래는 임진왜란 전까지는 징집제였어요. 성인 남자가 일정한 나이가 되면 군대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해서는 직업군인으로 바꿔요. 그래서 훈련 도감이라는 게 설치가 되고 직업군인을 전문으로 채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소거법을 실시한다. 그 용어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을 일으키고 나서 그 다음으로 이에야스가 에도막부가 시작이 되잖아요. 이때 우리가 일본에 12차례에 걸쳐서 통신사를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좀 배워오자 라는 의미로 통신사를 파견을 하고, 이때 일본을 방문을 하면서 보고 들은 거가 기록으로 남아있고 세계 기록문화유산으로도 지정이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기출이 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비변사 기능이 굉장히 강화가 되는데, 우리 코로나 시기에 워낙 상황이 심각하니까 중수본에서 학교 갈지 안 갈지도 정했고, 재택근무를 권장할지 안 할지 이런 것도 중수본에서 정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원래는 전쟁을 대비하기 위한 임시기구야. 그런데 임진왜란처럼 아예 전쟁이 터져버리니까 이게 아예 상설기구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있던 기구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이 비변사라는 기구에서 웬만한 정책을 다 결정하는 비변사의 기능이 굉장히 강화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또 폐단이 많이 발생을 하니까 이것도 흥선대원군 때 비변사 기능을 굉장히 많이 축소를 시켰죠. 그 다음 선조 다음에 있었던 왕 광해군이죠. 이 광해군 때는 임진왜란 때 우리를 도와줬던 명나라가 쇠퇴합니다. 점점 저물어가요. 대신에 청나라가 치고 올라옵니다. 명청 교체기였습니다. 그래서 명나라는 자꾸 우리한테 도와달라고, 우리 임진왜란 때 너네 도와줬잖아, 군사 좀 보내줘 라고 하고 있고, 청나라는 군사만 보내봐, 너네도 가만 안 둬, 이랬던 시기예요. 그래서 광해군이 선택한 건 중립외교입니다. 강옥립이라는 장군을 보내서 명나라에 우리가 파견은 하되 전쟁이 날 것 같으면 바로 항복을 해라. 그래서 청나라한테 분명하게 전해라. 우리는 너네랑 적이 되고 싶지 않다 라는 중립외교를 펼쳤죠. 그리고 광해군 때 했던 정말 중요한 정책, 대동법이 이때부터 실시가 됩니다. 이원익이라는 신하가 건의를 했고, 이게 채택이 되면서 대동법이 실시가 되는데, 그 대동법이 너무 중요해요. 이거는 그 조선의 경제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은 법이기도 합니다. 이전에는 각 지역의 토산물들을 또 세금으로 내야 됐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영덕하면 대게가 유명하죠. 제주도 하면 감귤 유명하고, 영광 하면 굴비 유명하잖아요. 이러면 영광 사는 사람들은 굴비를 또 잡아다가 세금으로 냈어야 됐어. 농사도 져야 되는데 언제 농사 짓고 굴비도 갖다 잡고 이래요. 여기에 대해서 너무 부담이 많아지니까 국가에서 뭘 하냐면, 그래 너네 앞으로 굴비로 내지 말고 너네가 내기 편한 걸로 내, 쌀이나 돈이나 이런 걸로 내. 그래서 1결당 12두를 추가로 내면 이걸로 가름해 주겠다라고 법이 바뀝니다. 그러면 국가는 굴비는 어디서 구해요? 굴비 필요하잖아, 국가도. 그래서 전국에 공인이라는 사람을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공인이 영광에 가서 굴비를 사와요. 그래서 정부가 필요한 수급량을 맞추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공인들은 뭘로 사와요? 쌀 짊어지고 가가지고 쌀 한 가마니랑 굴비 한 마리 바꿀 순 없잖아.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돈을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전국에 돈이 굉장히 많이 풀리게 되고, 또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벼농사를 지을 게 아니라 나는 물고기를 전문으로 잡아야겠다. 나는 인삼을 전문적으로 취급을 해야겠다.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네. 이렇게 돼서 이때부터 조선 후기가 되면은 상품화폐 경제가 굉장히 많이 발달하게 된다. 그리고 이 시초가 된 게 대동법입니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광해군의 이런 정책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인조 반정이 일어나요. 그래서 인조가 되면 처음에 있었던
있었던 사건 중에 하나가 이괄의 난이 있어요. 인조 반정공신 중에 한 명인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대우가 별론데? 라고 하면서 반란을 일으키죠.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청나라가 쳐들어옵니다. 너 왜 우리한테 무릎 안 꿇어? 우리 생각보다 세다? 하면서 쳐들어왔는데 이때 우리가 잽싸게 강화도로 피난을 가요. 걔네는 말 타는 민족이기 때문에 바다를 건너가 버리면은 쉽게 쳐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그래도 조금 원만하게 끝나요. 형제 관계만 맺습니다. 그래 청나라 너네가 형해 우리가 아우할게 이렇게 끝나는데 한 9년 후에 병자호란이 발생을 해요. 이때는 청나라가 우리랑 군신 관계를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두 파로 갈려요. 우리가 오랑캐랑은 군신 관계 맺을 수 없다. 차라리 나라가 망할지언정 우리는 오랑캐랑은 손잡을 수 없다. 라는 파와 무슨 소리냐 나라가 망하면 어떡해 우리가 조금 치욕스러워도 화친을 맺자 그냥 우리 군신 관계 갖자 라고 하는 두 파로 나뉘어서 갈등을 빚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병자호란이 일어났고 이때는 강화도로 도망을 못 가요. 남한산성에 고립이 되죠. 남한산성에서 한 40일 정도 버티다가 결국 항복을 합니다. 한강 앞에 있는 삼전도라는 곳에서 인조가 청황제한테 무릎을 꿇죠. 그리고 그 대가로 정말 많은 조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왕실에서도 2명의 왕자가 끌려가요. 그래서 당시 세자였던 소현세자와 둘째 아들인 복림대군이 청나라의 인질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계속 있었던 게 아니라 돌아와요. 돌아왔는데 소현세자가 의문사합니다. 인조가 마음에 안 들어서 죽였다는 얘기도 있고 모르지만 소현세자가 의문사하고 나서 이상하게 소현세자의 아들도 죽어요. 그래서 차남이었던 둘째 아들이었던 복림대군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복림대군은 나는 청나라에 복수하겠다. 우리 아빠가 청나라 황제한테 무릎 꿇은 거 난 용서 못해. 난 복수할 거야.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찬 왕이었어요. 그래서 인조의 뒤를 이어서 효정이 되고 나서는 나는 청나라 정벌 하겠다라는 북벌론을 내세웁니다. 이걸 지지했던 대표적인 신하 중에 한 명이 송시열이라는 신하가 있어요. 이 송시열이라는 신하는 계속 나오니까 북벌론 송시열 한 번쯤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보고 갈게요. 보면은 이원익이 박납의 폐단을 없앤대요. 이거는 대동법이죠. 대동법에 대한 얘기니까 공인이 등장하는 배경이 되었다. 이게 정답이 되겠죠. 자, 이거는 기구네요. 여기 보면 변방의 국방 문제에 대해서 논의했던 임시기구였대. 그러니까 이거는 비변사죠. 비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니까 정답은 몇 번이죠? 2번이죠. 흥선대원군 때 격파되었다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조선 후기가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붕당 정치가 이루어져요. 이 4대 사화를 거친 이 살인들이 본격적으로 다 정권을 잡거든요. 그리고 이 살인들이 계속 여러 가지의 붕당으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로 나누어진 거는 선조 때예요. 선조 때 어떻게 나눠지냐면 이조전랑이라는 자리를 두고 한번 나뉘어요. 이조전랑이 인사권을 둔 자리거든요. 그래서 누가 어느 사람이 이 이조전랑이 되냐의 문제로 처음에 동인하고 서인으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나눠져요. 이 정열입 모반 사건이 있었는데 이거를 계기로 북인하고 남인으로 또 한 번 나뉘어요. 그리고 이 중에서 북인이 광해군 때 북인들이 대부분 집권을 했거든요. 그런데 인조반정이 일어나면서 당시 광해군한테는 북인이었으니까 광해군이 제거가 되면서 이때 대부분의 북인들이 같이 숙청당합니다. 그래서 인조 이후에는 북인이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남인하고 서인만 존재합니다. 그리고 인조 다다음 왕 현종 때 예송 논쟁이 발생을 해요. 이 현종을 다룬 드라마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제가 좋아했던 또 드라마 중에 하나가 마이가 있어요. 이 현종은 두 차례의 예송 논쟁이 있어요. 이 예송 논쟁이 뭐냐면 상복을 몇 년 입냐 이런 논쟁인데 현종이 효종의 아들이거든요. 근데 효종이 있고 효종의 아내가 있었을 거잖아요. 그리고 효종의 아들이었던 현종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현종도 현종의 비가 있었겠죠. 그런데 현종이 딱 즉위하자마자 효종이 사망한 상태니까 그러면 효종의 아내 현종의 어머니는 상복을 몇 년을 입어야 되냐의 문제로 한 번 논쟁이 있었고 또 한 번은 한 15년 후에 이번에는 현종의 아내가 사망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도 이 어머니가 살아계셔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 며느리의 상복을 몇 년을 입어야 되냐 이거 갖고 두 차례의 논쟁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핵심이 이 효종이 둘째 왕자잖아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둘째 왕자에 대해서 거기에 맞는 상복을 입어야 된다라는 주장하고 아니야 둘째 왕자기 전에 효종이 왕이잖아. 그러니까 왕에 해당하는 상복을 입어야 된다. 이 두 가지 의견으로 나뉘어서 논쟁을 하는 게 예송 논쟁입니다. 그리고 예송 논쟁에서도 주요한 인물 중에 한 명이 우리 나왔던 송시열이 이때도 등장을 해요. 그래서 송시열이라는 이름 한번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 현종의 아들 숙종이 왕이 됩니다. 장희빈하고 사랑에 빠진 왕이 숙종이기도 하죠. 이 숙종은 정말 무서운 왕이에요. 14살 때 왕이 되는데 재위 기간도 깁니다. 한 48년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숙종이 왕이었던 시기에는 환국이라는 게 총 4번에 걸쳐서 발생을 합니다. 이전까지는 붕당 정치가 발생을 해도 상대방을 죽이진 않았어. 그냥 좀 크게 타격을 입혔지. 근데 숙종 환국 때는 이쪽이 지잖아요. 그러면 거의 숙청이야. 내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완전히 정치 형태가 남인이 그러면은 서인으로 완전히 교체가 되는, 손바닥을 완전히 뒤집듯이 급변하는 정치체계였던 한국이 발생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서인은 다시 노론하고 서론으로 나뉘게 되죠. 그리고 이 황국 때 숙청을 당했던 인물도 계속 나왔던 송시열이에요. 이 송시열이 굉장히 오래 살았거든요. 그래서 효종의 친구이자 그 아들 현종의 스승이자 또 그 아들 숙종의 스승이기도 했어요. 그 대단했던 송시열이 이때 이 황국 중에 연류가 돼서 사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송시열은 단독 문제로도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숙종의 아들과 그 손자 영조 정조 때는 이게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너네 좀 사이좋게 좀 지내. 너무 너네 심하게 싸우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펼친 정책이 탕평책이죠. 영조 시기에는 탕평비를 전국에 세웁니다. 신하들 너네들 싸우지 마, 사이좋게 지내자 라는 탕평비를 또 세우죠. 그리고 정조 사후에는 이 3명의 왕들에 걸쳐서는 붕당 정치가 이제는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면 노론이 다 장악을 합니다. 노론 중에서도 일부의 가문이 거의 권력을 독점했던 세도 정치가 나타나죠. 그래서 이게 붕당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한번 쭉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중에서 정책을 하나 또 중요한 걸 꼽자면 영조 시기의 균역법이라는 게 있죠. 균역법은 우리 아까 임진왜란 끝나면서 직업군인 체제로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직업군인을 먹여 살리려면 세금을 내야 되잖아. 이 군대에 대한 세금 문제에 다룬 게 균역법이에요. 그래서 군포라는 세금이 너무 부담이 심해지니까 영조 때 이거 부담 줄여줄게. 한 사람당 군포 한 필만 내. 대신에 부족한 세금은 결자 그리고 선무 군관포 이런 형태로 내가 충당할게 라는 게 균역법입니다. 그리고 영조 때 또 하나 중요한 게 속대전이 편찬이 돼요. 우리 경국대전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 시기가 되면 거의 한 300년이 지났거든요. 그러면은 나라 상황도 되게 많이 달라졌을 테니까 그런 걸 반영한 속대전이 편찬이 되고 백과사전인 동국문헌비고도 영조 때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그 손자인 정조, 조선사에서 세종하고 정조만 빠져도 한 3분의 1은 줄 만큼 정말 또 정조도 한 역할이 많습니다. 먼저 했던 게 규장각이라는 도서관을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신하들하고 토론하고, 그리고 초계문신제라고 해서 젊은 신하들은 내가 직접 가르치겠다. 그래서 이런 붕당 정치 하지 말고 정말로 좀 건설적인 얘기를 해보자. 내가 직접 가르칠게 라는 초계문신제도, 그리고 본인의 친위 부대였던 장용영도 이때 설치를 하죠. 그리고 수원에 있는 화성도 정조 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 신해통공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광화문 가보신 분들은 우리 세종대왕이랑 이순신 장군 거기 보면 이렇게 광활하게 대로가 있잖아요. 옛날에도 이랬어요. 그리고 이거를 육조거리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 육조거리에서만 장사를 할 수 있는 게 합법이었어요. 여기 외에서 장사를 하면 다 불법이었습니다. 이 불법으로 운영하는 형태를 난전이라고 불렀는데, 조선 후기가 되면은 워낙 이 시장들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난전도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그런데 불법이라는 이유로 너무 탄압을 많이 받았어. 그래서 불만이 많으니까 정조 때 이 난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난전도 너네도 합법이야, 장사해도 돼 라는 거를 통보합니다. 이게 신해년에 있었다고 해서 신해통공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정조가 또 무예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왕이에요. 그래서 조선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무예들을 하나로 집대성한 책이 있어요. 그게 무예도부통지라는 책이죠. 그리고 아까 속대전을 이어서 대전통편이라는 법도 편찬을 합니다. 정조가 가장 크게 좀 아쉬웠던 부분은 아들이 너무 어릴 때 죽은 거예요. 순조가 11살 때 정조가 승하하면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외척들이 정치를 하는 세도 정치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거의 비변사 중심의 정치가 유행을 했고, 또 워낙 나라가 어수선하다 보니까 예언 사상이 많이 돌아요. 대표적인 게 정감록입니다. 이 씨가 망하고 정 씨가 왕을 할 것이다 라는 정감록. 그리고 천주교 박해도 이때 많이 일어납니다. 정약용이 있죠. 정약용도 천주교 신자여서 이때 유배를 갖고, 정약용 형들은 이때 처형당하고 이랬던 신유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홍경래의 난도 유명했죠. 그러니까 서북 지역 출신들을 너무 차별하지 마라 하면서 일어났던 반란이 홍경래 난입니다. 순조의 아들 효명세자로 나왔고, 홍경래의 숨겨진 딸이라는 설정으로 나와서 사랑에 빠졌던 그런 스토리가 이때를 또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사람들이 또 너무 살기가 힘드니까 각 지역에서 막 농민봉기가 일어나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임술년에 일어난 임술농민봉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려고 삼정이정청이라는 기구를 만들어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했죠. 자, 문제를 볼게요. 인물에 대한 설명이래요. 장씨의 소생을 반대해서 유배가 됐대. 그러니까 이거는 숙종 때거든요. 숙종 때 유배돼서 처형당한 인물 거의 이 사람만 묻습니다. 송시열이죠. 그래서 송시열을 보면은
예속 논쟁에도 이미 한번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난전을 몰아서 얘네가 막 핍박을 당해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정조 때 신의 통공이구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아까 결작은 언제였죠? 영주의 균역법이었죠. 풍용에 따라 전세를 차등부과한다. 이거는 아까 연분부등법 세종 때죠. 자, 조선 후기로 가면은 모내기를 중심으로 재배를 합니다. 그리고 시장이 막 발전을 하면서 각종 상품 작물들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드라마에서 보는 우리가 막 왁작지껄한 시장의 분위기, 이게 조선 후기 경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덕대, 선대제, 도고 이런 표현들이 나와도 다 조선 후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물물 교환을 더 이상 안 해. 돈을 갖고 교환을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화폐가 상평통보라는 화폐가 있었고, 지역마다 대표 상인들이 또 나타나요. 그 중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상인은 개성 지역에 있었던 송상이라는 상인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광산 채굴이 또 막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민간 차원에서도 광산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민영 광산 이런 키워드가 나와도 조선 후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선 후기가 되면은 사람들이 평등을 굉장히 부르짖어요. 대표적인 게 서얼들이 올렸던 서얼 허통상소입니다. 그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하지 못하고 하는 대사가 있잖아요. 이 첩의 자식들은 과거를 못 봤어요. 관직에 나갈 수가 없었어. 이 서얼들 중에 똑똑한 사람도 되게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관직에 나가게 해줘 라는 상소가 서얼 허통상소입니다. 그리고 순조 때가 되면은 실제로 노비도 해방을 시켜줘요. 그래서 국가기관에 속해 있던 공노비들을 이때 다 해방을 시켜주는 게 또 조선 후기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공예는 얘는 사진이 필요한 것 같아서 갖고 왔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가 분청사기, 그 흰백자에다가 분을 칠한 거예요. 그래서 분청사기는 조선 전기, 그 다음에 조선 중기가 되면은 학자들이 되게 우아하게 즐겼다고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순백자. 그리고 조선 후기가 되면 여기에 청화 연료를 바릅니다. 그래서 청화백자가 나오면은 조선 후기 이렇게 연결을 시켜봅시다. 그림도 스타일이 바뀌어요. 먼저 조선 전기의 대표 그림 중에 한 명이 이 세종의 셋째 왕자 안평대군이 꿈에서 본 거를 듣고 그렸다라고 알려진 안견의 몽유도원도 굉장히 뭔가 막 신선이 나올 것 같은 그 상상 속의 모습, 이런 느낌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유명한 게 강희안의 고사관수도. 이 노인이 되게 고즈넉하게 밑에 풍경을 바라보고 있는 듯한 느낌, 이런 게 나오면은 조선 전기구나 아셨으면 좋겠고, 조선 후기가 되면 느낌이 갑자기 확 바뀝니다. 굉장히 옆집 아저씨의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풍속도, 신용복, 김홍도 이런 그림들은 조선 후기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민화, 까치와 호랑이 같은 민화가 나와도 이거 조선 후기구나 연결을 시켜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또 조선 후기가 되면은 정말 많은 암기거리들이 있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목표가 100점이다 라고 하시면 외워야 됩니다. 누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100점이 목표이신 분들은 화이팅해서 외워보시길 바랍니다. 실학, 그리고 국학, 그리고 과학기술까지. 그리고 제가 이거 요약 정리 노트도 만들어 놨어요. 노트도 같이 첨부해 드릴 테니까, 이런 거는 솔직히 지금 외워도 까먹잖아요. 시험 직전에 딱 고사장 도착해서 마지막으로 머리에 넣고 시험 봐야 될 내용에 해당을 하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작품을 고르래요. 강희안이 나왔고 조선 전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방금 봤죠? 4번이죠. 노인이 되게 이렇게 풍경을 내려다보는 듯한 느낌이죠. 자, 경제 상황. 조선 전기의 경제 상황을 잘 묻지는 않아요. 경제 상황 물으면 대부분 조선 후기입니다. 비변사가 나왔고 도고라는 사람들이 나와요. 집단이 나와요. 그러면은 조선 후기를 고르자. 옳지 않은 거를 고르라고 하니까 보면 상품 작물이 제외되었다. 맞죠? 장시를 돌아다닌대. 시장이 활성화됐대. 맞고, 모내기법이 확대됐다. 맞죠? 그 다음에 민간의 광산 개발이 허용됐다. 이것도 다 조선 후기가 맞습니다. 정답은 1번이죠. 건원 중부가 주조된 거는 고려시대입니다. 자, 조선이 끝났어요. 와.